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내가 지금 고민 중인 분들, 이 이혼 소송의 과정이나 절차 내지는 예상되는 결과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신 분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혼인 기간이죠. 제가 늘 가장 먼저 여쭤봐요. 혼인신고는 언제 했었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데요. 그냥 대충 뭐 언제경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 혼인 기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바로 재산 분할의 기여도 판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뭐 한 10년 살면 50대 50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잘못됐어요. 그 내용들은 맞진 않아요. 단순히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재산 분할의 비율은 50대 50일 수도 있고 60대 40일 수도 있고, 제가 변호사 초창기에 경험했었던 사건이긴 한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평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재산분할 기여도가 90대 10까지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이례적이기는 한데 이렇게 50대 50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자, 그래서 먼저 혼인기간이 3년 안쪽이신 분들은 뭐 현실적으로는 재산분할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혼인기간이 짧은 분들 중에서도 그 사이에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은 투자 같은 게 잘 돼서 재산이 증식되신 분들, 뭐 최근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서는 구입했을 때 3억에 구입한 아파트가 이 혼인 기간 중에, 짧은 기간 중에 뭐 1년, 2년 사이에 6억이 됐다, 이런 분들은 이 아파트 가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10년 안쪽에 혼인기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담하러 많이 오시는 편인데요. 일단 최초에 이 거주자금, 즉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누가 구입했는지 내지는 전세보증금을 누가 마련했는지, 자, 이걸 먼저 따지게 되고요. 뭐 이 금액들 중에서도 시댁이나 혹은 친정에서 증여된 부분 내지는 이렇게 지원받은 금액들도 구체적인 금액들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은 한 30에서 70% 사이의 각 기여도에서 판단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10년 전후 정도 되시는 분들, 최근에 이제 대전가정법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판결 나오는 사례들을 좀 보면 한 20년 정도까지도 사실 이 범위 안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한 10년 전후에서 2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재산 증식을 더 많이 한 사람에게 한 60%, 적게 한 사람에게 40%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20년 이상에서 뭐 30년, 4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도 50대 50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려고 하지만, 제가 최근에 나오는 판결 내들을 살펴봤을 때는 내가 남편 입장에서 재산 증식을 더 많이 했고 뭐 상속받은 재산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더 받기를 원하시는 쪽에서는 단지 나는 혼인 기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어떻게 증식됐는지, 내가 여기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서면에 담아내야 되고 관련된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혼인 기간과 관련된 내용들은 특히 재산 분할의 기여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가 중요하고요. 따라서 만약에 혼인신고가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기존에 동거하던 기간이 꽤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동거기간에 있었던 자료들을 통해서 혼인신고 이전에 이미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좀 증명할 필요도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미성년의 아이들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봐요. 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양육비가 어떻게 얼마 정도 지급돼야 되는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하는지, 이 두 가지 쟁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제가 했었던 사건들을 쭉 돌이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딸이 있는 집안에서는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 쪽에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향들이 좀 많긴 해요. 특히 우리 이제 딸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빠에게는 좀 하기 어려운 말들을 엄마에게는 좀 그래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뭐 아빠가 양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지는 아빠가 뭐 양육자로서의 어떠한 뭐 좀 부적당해 보여서 뭐 이런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딸은 엄마에게 좀 대화하는 게 편해서 이런 아이들을 중점에 놓고 봤을 때 엄마 쪽에 양육자로서 지정해주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반면 무조건 아이들이 어리거나 아니면 딸이면 아빠로서는 양육자 주장을 하지 못하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빠는 엄마보다 물론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게 어렵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건 아니고 양육 계획서가 됐든 아니면 우리 양육 환경 이런 부분을 매우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양육 환경이 상대방 배우자의 양육 환경보다는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나중에 재판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양육비 액수입니다. 양육비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긴 하지만 이건 일종의 일응의 기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통상적으로는 아빠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엄마 쪽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대화를 서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반면 면접교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거는 너무 쉽게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양육자로서 지정되지 않은 쪽에서는 한 달에 2번 정도 1박 2일로 해가지고 숙박 면접을 하는데, 아이가 어리면, 돌이 되지 않았다거나 한 2살, 3살 정도밖에 안 됐다 하면은 법원에서도 1박 2일의 이런 숙박 면접 형태보다는 매주 뭐 한 3시간이든 5시간이든 이 접촉의 빈도를 좀 늘려주는 형태로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뭐 한 초등학생 정도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즉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아빠 입장에서 양육권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신 분들은 재판 절차에서 한 달에 내가 2번 이 숙박 면접 너무 부족하다라고 싶으실 때 설 연휴나 추석 연휴 중에 한 번은 뭐 우리 집에서, 한쪽은 뭐 상대방 배우자의 집에서, 이런 형태의 면접 교섭 주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한 일주일 정도씩은 아이와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라는 요청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랑 아빠가 모두 다 각자 양육자, 친권자가 되겠다라고 주장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때는 법원에서는 면접조사 내지는 양육환경조사라는 이름으로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뭐 이론상으로는 내지는 법 제도상으로는 가사조사관이 이 집에까지 찾아가서, 즉 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조항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의뢰인분들 중에도 왜 조사관이 안 오고 우리가 가야 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이 업무의 과다함으로 인해서 실제 방문 조사까지 좀 어렵다. 법원에서 뭐 조사 일정을 이렇게 잡아주면요, 가가지고 내가 왜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잘 준비하셔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이때도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래도 내가 처음 조사 받아보는 것보다는 저희 좀 변호사님 조언을 받고 좀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혼 의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혼 사유예요. 이혼 사유는 뒤에서 얘기하고, 그럼 왜 도대체 변호사님은 이혼 사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혼 사유보다는 원고가 돼서 소송하시는 분이 내가 어느 정도 이혼을 원하는지,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이 더 실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요, 원고와 피고는 기초조사표라는 일종의 법원에서 이 요구하는 설문지를 좀 작성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설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혼 의사는 어느 정도인지, 뭐 이혼 사유는 뭔지, 이런 내용들을 직접 자필로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초조사표 맨 윗 문항이에요. 이혼 의사가 내가 몇 프로인지를 좀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0에서 100까지 중에 숫자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그래서 물론 이혼 의사가 0%인데 원고가 됐을 리는 없지만, 이혼 의사가 100%가 아니신 분들은 법원에서도 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혼 의사가 좀 적은지. 그러니까 내가 원고가 돼서 나는 무조건 이혼을 해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초조사표에도 100%다, 이혼 의사만큼은 나는 절대 뭐 다른 건 양보하더라도 무조건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밝힐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 세 번째 항목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우리 쪽 의뢰인이 이혼 의사가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의사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이혼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이 이혼 소송 절차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이혼이 최종적으로 안 되냐가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는 뭐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도 해야 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뭐 양육비 면접 교섭까지 많은 내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 배우자 쪽에서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혼이라고 하는 전제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뒷단계들을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느 정도의 과정으로 좀 진행될 것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우리 의뢰인분에게도 좀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 분이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적이 있어요. 자,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0%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협의이혼 신청서에다가 본인이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시기와 이혼 소장을 접수한 시기가 좀 상당히 붙어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이혼 의사도 역시 100%에 가깝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사건이 진행되긴 합니다. 그럼 이 세 번째 항목에서의 어떤 우리 이 이혼 소송 과정과의 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부부 상담 절차예요. 원고 쪽에서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 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보통 법원에서는 부부상담 절차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부부상담 절차는 통상적으로는 뭐 1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최대 한 8회 정도까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진행되니까 부부상담이 8회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쵸? 한 2달 정도 재판이 좀 늦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2달 전후에 재판이 좀 잡히는 기간들을 생각했을 때는 3, 4개월 정도 재판 진행이 좀 멈춰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부부상담 절차가 굉장히 지겹고 좀 이렇게 힘든 과정이기는 합니다. 반대로 나는 정말 이혼을 원치 않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남편분이든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 부부상담 절차에 굉장히 좀 신중하고 주의 깊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뭐 예컨대 많이들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원고 쪽에서 이혼을 원하지만 피고 쪽에서 원치 않을 때 피고에게 좀 서운했었던 내용들을 서면에다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쓰고 나면 피고 입장에서도 그 서면을 받아보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왜 나만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부부상담 과정에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라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조사관으로서는 이 두 사람이 화해하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 두 사람은 이혼으로 가는 게 맞아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상담 절차에서는요, 이혼을 원하는 쪽보다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게 부부상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혼 사유예요. 이혼 사유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혼 사유는 위자료와 관련이 있는데 법원의 판결 내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은 위자료 그리고 가정폭력이 아닌 다른 이혼 사유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있었어. 사실 이런 것까지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고 최근에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형사고소, 접근금지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법원에서는 좀 이런 최근에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에 한정해서 위자료를 인정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 관련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최근 일어난 가정폭력이 있을 때 제가 원고 쪽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굉장히 사건 자체가 좀 쉽게 이루어지고요. 반대로 피고 쪽에서 소장을 받고 이혼을 원치 않아요. 근데 부정행위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가정폭력 이런 게 있을 때는 피고 입장에서 사실 이혼을 기각시키는 형태의 결론을 내리는 건 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재산분할이에요. 제가 재산분할을 여쭤볼 때 첫 번째, 재산분할을 어느 쪽에 더 많냐, 재산이.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약간 이상하실 수 있죠. 내가 그게 궁금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왔는데 왜 거꾸로 얼마를 나한테 받기를 원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재산분할은 결국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전부 알고 있지 않을 때는요, 사실 재판에서 금융거래조회 신청하고 사실조회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들이 모여져야지만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어요. 다만 아까 저희가 1번 질문에 혼인기간과 관련됐을 때 혼인기간에 따라서 예상되는 기여도는 있고, 반대로 재산분할에 따라서 내 재산이 적고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이 많아요. 그랬을 때는 이혼 소송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고, 내 재산이 많고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이 적다라고 하면은 요 사건들은 사실 이혼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 내가 한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 될 것 같다, 더는 줄 수 없다라는 것을 파악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뢰인분의 어떤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제가 대략적인 재산 계산했을 때 이런 예상되는 금액들이나 과정들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5번째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요, 상대방 배우자 이혼 의사와 어느 정도는 깊은 관련이 있는데, 왜냐면은 이 원고 쪽에 재산이 많을 때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의사도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원고의 재산은 없고
피고 쪽의 재산이 많은 사건에서는 피고가 같이 뭐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 과정에서는 자기가 노력을 하겠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나올 예상이 좀 되는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5단계를 좀 구분져서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단계로 제가 이혼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오늘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